엄마, 사실 시어머니 때문에 진짜 스트레스야. 은희의 목소리였습니다. 불평 가득한 어조였어요. 왜? 집안일은 다 해주시잖아. 그게 문제가 아니라 청소 일하는 거 있잖아. 그거 솔직히 더러워. 집에 들어올 때마다 냄새 나는 것 같아. 그 순간 놀라서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저도 모르게 한숨이 새어나왔어요. 살짝 열린 방문 앞에 서 있는데 가슴이 떨리고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순간 휘청거리며 벽을 짚었어요. 은희 친정 엄마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래도 뭐, 요즘 파출부 쓰려면 비용도 엄청 들잖아. 그냥 말 잘 듣는 파출부라고 생각해. 밥값은 하시는 거잖아. 파출부라고. 말 잘 듣는 파출부. 제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그들은 몰랐습니다. 방 안에서 나눈 그들의 대화가 자신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사연 시작 전 살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인생사연마 당등불의 빛이 되어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닿기를 바랍니다. 제 손등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습니다. 72년을 살아오며 만들어진 주름, 그 속에는 제가 견뎌온 모든 날들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림을 꾸리고 아이를 키우고 그렇게 한평생을 보냈죠. 하지만 제 삶이 안정적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결코 자연스럽게 얻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젊었을 때부터 저는 청소 일을 했습니다. 남편의 월급만으로는 부족했거든요. 새벽 5시면 일어나 남편 밥을 차려주고 6시면 집을 나섰습니다. 빌딩 청소, 사무실 청소, 때로는 식당 설거지까지 몸이 견딜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했습니다. 손은 늘 거칠었고 허리는 아팠지만 그게 제 일상이었어요. 저녁 6시가 되어서야 겨우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오면 또 다른 일이 기다리고 있었죠. 저녁 준비, 빨래, 청소, 집안일은 끝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피곤하다며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그렇게 30년을 살았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쉬는 날도 없이 돈만 벌고 살아가는 삶이었지만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가족을 위해 묵묵히 고생하는 것, 그게 엄마의 역할이고 아내의 의무라고 믿었으니까요. 세월이 흘러 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며느리는 예쁘고 착해 보였어요. 처음 만났을 때 공손하게 인사하고 밝게 웃으며 말했죠. 어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제가 어머니 아들 잘 보살필게요. 그 말에 안심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이제 내 역할도 조금 가벼워지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건 그로부터 2년 후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어요.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일어나지 않는 남편을 흔들다가 알았죠.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집이 너무 컸습니다. 혼자 살기엔 너무 넓고 너무 조용했어요. 밤이면 공허함이 밀려왔고 아침이면 무기력함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때였어요.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아들과 함께요.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며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요즘 많이 힘드시죠? 응, 괜찮아. 나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어. 아니에요, 어머니. 혼자 계시면 아프실 때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다정했습니다.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옆에 앉은 아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죠. 엄마, 은희 말이 맞아요. 혼자 계시면 우리도 걱정돼요. 그리고 며느리가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에서 함께 지내면 어떨까요?
그 말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함께 산다고? 며느리와 한 집에서? 이 집은 어머니 명의 그대로 두시고 전세 주시면 돼요. 어머니도 저희랑 같이 계시면 편하실 거예요. 며느리는 계속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웃음이 참 따뜻해 보였어요. 마치 진짜 딸처럼 저를 걱정하는 것처럼 느껴졌죠. 저희 집도 넓은 편이에요. 어머니 방도 따로 있고요. 손녀도 태어나는데 어머니가 계시면 저희한테도 큰 힘이 될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제 나도 늙었지. 혼자 있는 것도 외롭고, 무엇보다 손녀가 태어난다는 말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어요. 가족이 함께 사는 것, 손주를 돌보는 것, 그게 할머니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여겨졌죠. 알겠다. 그럼 같이 살자. 제 대답에 며느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들도 기뻐하며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고마워요. 잘 모시겠습니다. 그날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저를 챙겨주는 며느리를 둔 게, 이렇게 효자인 아들을 키운 게, 그렇게 저는 평생을 살아온 집을 떠나 아들 내외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제 집은 전세를 주었고 그 돈은 은행에 맡겼어요. 그런데 아들 집으로 들어오고 제가 가져온 물건들은 하나둘씩 사라졌어요. 오래됐다는 이유로, 공간을 차지한다는 이유로, 디자인이 안 맞는다는 이유로 며느리가 가져다 버렸어요. 결국 제 방에 남은 건 침대와 작은 옷장뿐이었습니다. 그나마도 며느리가 고른 거였죠. 하얀색의 심플한 디자인. 제 취향과는 전혀 달랐지만 참았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배려하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아들 앞에서는 특히 그랬죠. 여보, 어머니 오시니까 집안이 훨씬 포근한 것 같지 않아? 어머니, 오늘 저녁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그렇게 말하는 며느리의 얼굴은 늘 밝았습니다. 마치 효부처럼, 착한 며느리처럼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며 안심했습니다. 그래, 우리 며느리 참 착하구나. 나 같은 시어머니를 이렇게 잘 대해주다니.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작고 예쁜 여자아이였어요. 며느리는 출산 후 한 달 동안 조리원에 있었고 전 집에서 청소와 빨래, 음식 준비를 도맡았습니다. 며느리가 집에 돌아온 날 미역국을 끓이고 반찬을 정성껏 준비했어요. 며느리는 피곤한 얼굴로 소파에 앉아 말했죠. 어머니, 제가 한동안은 애 키우는 데 집중해야 할 것 같아요. 집안일은 어머니가 좀 도와주실 수 있죠? 물론이지. 내가 다 할게. 며느리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안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날부터 제 하루는 더 바빠졌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빨래를 돌리고 아침을 준비하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며느리는 아기를 돌보는 것만으로도 힘들어했고 저는 그 외의 모든 일을 떠맡았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손주를 위한 일이니까, 며느리도 힘들 테니까, 그렇게 생각하며 버텼죠. 하지만 점점 이상했습니다. 며느리는 아기가 낮잠을 자는 동안에도 휴식을 취하거나 드라마를 봤어요. 설거지나 빨래 같은 간단한 일도 하지 않았죠. 어느 날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희야, 내가 지금 청소하는데 너도 좀 도와줄 수 있니? 며느리는 소파에 누워 핸드폰을 보며 대답했어요. 어머니, 저 지금 너무 피곤해요. 밤에 애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잤거든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 애 키우는 게 제일 힘들지. 내가 이해해야지. 하지만 밤에도 우는 건 아기뿐이 아니었어요. 며느리의 한숨 소리, 짜증 섞인 목소리도 벽 너머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제가 우연히 며느리의 대화를 듣게 됐습니다.
며느리가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였어요. 응, 시어머니? 아, 집안일은 다 하시더라. 편하긴 한데 솔직히 좀 답답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답답하다고? 나 때문에? 하지만 저는 애써 외면했어요. 그냥 친구들끼리 하는 푸념이겠지. 진심은 아니겠지.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 집에 온 이유가 제가 여기서 하는 모든 일들이 무의미하지 않기를 바랐으니까요. 그날 밤 제 방에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들어왔고 저는 그 빛 속에서 생각했어요.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삶일까? 하지만 대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식어가는 걸 느낄 뿐이었죠. 그리고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앞으로 제가 겪게 될 일들이 얼마나 더 끔찍할지, 며느리의 그 다정한 미소 뒤에 어떤 얼굴이 숨어 있는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함께 산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쇼핑센터 청소 일을 하고 있었어요. 아들네 집으로 이사 온 뒤에도 일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전세 준 돈으로 여유가 생겼다고는 하지만 제 손으로 번 돈이 있어야 마음이 편했거든요. 매일 아침 6시면 집을 나섰습니다. 손주 지우가 아직 잠든 시간이었죠. 며느리 은희도 방문을 닫고 자고 있었고요. 조용히 현관문을 나서며 생각했어요. 그래, 이게 낫지. 집에 있으면 부담만 되니까. 쇼핑센터는 집에서 버스로 새 정거장 거리였습니다.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하루 6시간씩 일했어요. 넓은 통로를 걸레질하고 화장실을 닦고 쓰레기를 치우는 일. 72살의 몸으로 하기엔 버거웠지만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해온 일이니까요. 손에 익은 대로 걸레를 짜고 물을 받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허리는 아팠지만 참을 만했어요.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조금이나마 당당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은희는 제가 일하는 걸 알면서도 특별히 말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렇게 말했죠. 어머니 건강하시네요. 저였으면 못했을 거예요. 그 말이 칭찬인지 비꼬민지 알 수 없었지만 저는 그냥 웃고 넘겼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또 다른 일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오후 2시쯤 집에 도착하면 설거지가 쌓여 있었고 빨래가 널려 있었습니다. 은희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거나 TV를 보고 있었어요. 지우는 옆에서 혼자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죠. 저는 묵묵히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개었습니다. 그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일도 하고 집안일도 하는 게 힘들었지만 그래도 가족을 위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하지만 점점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은희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지고 있었어요. 처음처럼 다정하지 않았죠. 말투도 조금씩 퉁명스러워졌고요. 어느 날은 제가 청소하며 은희의 화장품을 잠깐 옮겼다가 다시 제자리에 놓았는데 은희가 그걸 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 물건 함부로 만지지 말아주세요. 제자리가 있거든요. 아, 미안해. 청소하다가 그랬어. 괜찮아요. 근데 앞으론 조심해주세요. 그 말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괜찮아요. 어머니하고 웃으며 넘어갔을 텐데 이제는 달랐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조심하게 됐습니다. 은희의 물건은 건드리지 않으려 했고 청소할 때도 눈치를 봤죠. 제 집처럼 편하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평소처럼 쇼핑센터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3층 매장 앞 통로를 걸레질하는 중이었죠. 걸레를 적시고 바닥을 닦고 다시 헹구고 그 반복적인 동작 속에서 저는
멍하니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이쪽으로 와. 여기 예쁜 거 있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은이었어요. 그리고 그 품에는 지우가 있었죠. 친정 엄마와 매장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반가웠어요. 손주를 보는 게 얼마만인지. 아침에 나올 때는 늘 자고 있었고 집에 돌아와서도 은희가 데리고 외출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저는 얼른 걸레를 내려놓고 앞치마를 닦으며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머, 은희야. 반가운 마음에 손을 흔들며 다가갔죠. 지우의 얼굴이 환하게 보였어요. 제 손주, 제가 그렇게 예뻐하는 아이. 그런데 은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순간 멈칫하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재빨리 지우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죠. 아, 어머니. 은희의 목소리가 어색했습니다. 반갑지 않은 기색이 역력했어요. 저는 그 표정을 보고도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우야, 할머니야. 반갑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우를 안고 싶었어요. 예쁜 제 손주를 품에 안고 볼을 비비고 싶었죠. 그런데 그 순간 은희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제 손을 피하듯이요. 그리고 차가운 손으로 제 손을 막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더럽게 지금 누굴 만지려고 하세요. 청소하다가 씻지도 않은 손으로 애를 만지면 어떡해요. 냄새도 나는데. 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충격. 귀가 멍해지고 눈앞이 흐려졌어요. 은희의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청소해서 냄새난대요. 가까이 가지 말래요. 제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은 허공에 뜬 채로, 입은 벌어진 채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은희 친정엄마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안사돈, 신경 쓰지 마세요. 요즘 잠도 못 자고 얘가 예민해서 그래요. 신경 쓰지 말라고? 어떻게 신경을 쓰지 않아요? 내 며느리가, 내 가족이 나한테 냄새난다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지나가던 손님들이 힐끔힐끔 쳐다봤어요. 청소하는 할머니와 그 가족 사이의 어색한 분위기를 눈치챈 거죠. 은희 친정엄마는 재빨리 은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안사돈 우리는 이만 가볼게요. 은희야, 우리 저쪽 가자. 인형 사러.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요.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손에 든 걸레가 바닥에 떨어졌고 물이 주르륵 흘렀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냄새난다고. 가까이 가지 말라고. 그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귓가에서 계속 울렸죠. 주변 직원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이모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미안해.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죠. 저는 다시 걸레를 집어들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기계적으로 팔을 움직이며 청소를 계속했어요. 하지만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냄새가 난다고? 나한테서 냄새가 난다고? 평생을 청소하며 살아왔습니다. 남의 더러운 걸 치우고 화장실을 닦고 쓰레기를 모았죠. 그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요.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고 그 일로 가족을 먹여 살렸으니까요. 그날 오후 집에 돌아왔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널면서도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은희는 평소처럼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죠.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은희의 그 말이
은희의 그 표정이 계속 떠올랐어요. 아들 성훈이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용기를 냈어요.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성훈아, 엄마 할 말이 있어. 왜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쇼핑센터에서 은희와 은희 친정 엄마를 만난 것, 은희가 한 말, 그리고 은희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성훈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라고? 은희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닐 거예요. 그냥 요즘 애 보느라 신경이 예민해져서 그런 거죠. 아니야. 나를 무시하면서 말한 거야. 은희가 나한테 냄새난다고 한 거라고. 엄마, 며느리도 힘들어요.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말라고? 내 며느리가 나한테 냄새난다고 했는데 그게 예민한 거라고? 성훈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은희 편을 든 거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들마저 내 편이 아니구나. 제가 믿고 따르던 사람들, 믿고 의지하고 살아온 가족들이 저를 이렇게 대하는구나. 그날 밤 저는 내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채로요. 어둠 속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냄새난다고. 가까이 가지 말라고.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서 느낀 허탈감이 제 마음을 짓눌렀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그동안 내가 뭘 한 거지? 새벽부터 일어나 청소하고 밥하고 손주 돌보고 집안일 다 하고 돈도 벌어오고 그게 다 뭐였어? 결국 나는 냄새나는 사람이었던 거야?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소리내지 않으려 입을 막았지만 어깨가 들썩거렸어요. 그날 이후 제 마음속에는 상처와 함께 뭔가 다른 감정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분노가 서서히 제 안에서 자라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앞으로 제가 발견하게 될 진실이 얼마나 더 끔찍할지. 은희의 그 다정한 미소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을 저는 아직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나고 청소를 하고 밥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뭔가 달라지고 있었죠. 은희를 보는 눈빛이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다정한 며느리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 웃음 뒤에 숨은 진짜 얼굴이 보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은희의 친정 부모님이 오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이었죠. 은희가 전날 밤에야 말했거든요. 어머니, 내일 우리 부모님 오세요. 점심 준비 좀 부탁드려요. 그 말투에는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과 손녀를 위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다음 날 새벽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장을 보러 나갔다가 돌아와서 부엌에 섰죠. 잡채를 만들고 갈비찜을 끓이고 나물을 무쳤습니다. 손이 쉴 틈이 없었어요. 오전 10시쯤 되니 허리가 아파왔지만 쉴 수 없었죠. 은희는 거실에서 청소기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음식 준비 다 되셨어요? 우리 부모님이 12시에 오신대요. 응, 거의 다 됐어. 그럼 식탁 세팅도 좀 부탁드려요. 저는 지우 씻겨야 해서요. 은희는 지우를 안고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혼자 식탁을 차렸어요. 접시를 놓고 숟가락을 놓고 물컵을 채웠죠. 정오가 되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은희의 부모님이었어요. 은희 어머니는 화려한 옷차림에 짙은 화장을 하고 있었고
아버지는 무뚝뚝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안사돈,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지만 은희 어머니는 가볍게 고개만 끄덕였어요. 시선은 제가 아니라 집안 곳곳을 훑고 있었죠. 오, 여기 인테리어 괜찮네. 은희야, 내가 다 꾸민 거야? 응, 엄마. 아기 태어나기 전에 내가 다 새로 했어. 은희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여기 오면서 가져온 가구들을 다 버리고 새로 꾸민 거였지만 그건 언급하지 않더군요. 거실에서 차를 대접하며 저는 부엌을 오갔습니다. 음식을 데우고 그릇을 옮기고 상을 차렸죠. 은희는 소파에 앉아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지우 진짜 많이 컸다. 우리 외손녀, 이리 와봐. 은희 어머니가 지우를 불렀고 지우는 환하게 웃으며 아장아장 걸어갔습니다. 외할머니 품에 안겨 재롱을 떨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씁쓸했습니다. 나한테는 냄새난다고 만지지도 말라면서 친정 엄마 안는 저렇게 잘도 안기는구나. 자, 식사 준비됐어요. 상을 다 차리고 나서 말했습니다. 모두 식탁으로 왔어요. 은희 부모님이 자리에 앉고 아들 성훈이와 은희, 그리고 아기 의자에 지우도 앉았죠. 저는 자리가 없었습니다. 의자가 딱 5개뿐이었거든요. 은희가 일부러 그렇게 준비한 거였어요. 어머니는 부엌에서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해요. 자리가 좀 부족해서요. 은희의 말에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성훈이도 아무 말 없었어요. 그냥 묵묵히 밥을 먹기 시작했죠. 저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밥을 떴어요. 반찬도 조금 덜어 담았죠. 하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은희 어머니가 음식을 칭찬하는 소리, 성훈이가 장인어른께 술을 따르는 소리. 그들은 즐겁게 식사를 하고 있었고 저는 부엌 구석에서 혼자 서 있었습니다. 밥을 몇 숟가락 먹다가 그만뒀어요. 입맛이 없었거든요.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냄비며 프라이팬이며 쌓여있는 그릇들을 닦기 시작했죠. 물소리 때문에 거실 대화가 잘 안 들렸습니다. 하지만 가끔 웃음소리가 크게 들려왔어요. 행복한 가족의 모습, 저만 빼고요. 설거지를 마치고 나니 오후 2시가 넘었습니다. 은희 부모님은 여전히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다시 주전자에 물을 끓여 차를 우렸습니다. 어머니, 과일 좀 깎아주세요. 은희가 부엌으로 와서 말했습니다. 명령조였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냉장고에서 사과와 배를 꺼냈어요. 과일을 깎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참았죠.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과일을 담아 거실로 가져갔습니다. 은희 어머니가 사과 한 조각을 집어들며 말했어요. 은희야, 너 참 복받았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다 해주시니까. 그러게요, 엄마. 전 정말 운이 좋죠. 은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가식적으로 보이는지. 저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한참 뒤에 화장실을 가는데 아들 방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었죠. 은희와 친정엄마가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들어서는 안 될 말을 듣게 됐죠. 엄마, 사실 시어머니 때문에 진짜 스트레스야. 은희의 목소리였습니다. 불평 가득한 어조였어요. 왜? 집안일은 다 해주시잖아. 그게 문제가 아니라 청소이라는 거 있잖아. 그거 솔직히 더러워. 집에 들어올 때마다 냄새 날까봐 걱정돼. 그 순간 놀라서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저도 모르게 한숨이 새어나왔어요. 살짝 열린 방문 앞에 서 있는데 가슴이 떨리고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순간 휘청거리며 벽을 짚었어요. 더럽다고? 냄새난다고? 은희 친정엄마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래도 뭐 요즘 파출부 쓰려면 비용도 엄청 들잖아. 그냥 말 잘 듣는 파출부라고 생각해. 밥값은 하시는 거잖아. 파출부라고. 말 잘 듣는 파출부. 제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엄마 말이 맞아. 어차피 나중에 어머니 집도 명예 이전 받을 테고 돈도 다 관리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참으면 돼. 그래, 똑똑하네. 근데 너무 티내지는 마. 성훈이 앞에서는 계속 착한 며느리처럼 굴어야 해. 알았어, 엄마. 걱정하지 마. 완벽하게 하고 있으니까. 두 사람이 낄낄거리며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죠. 벽에 손을 짚지 않았으면 쓰러질 뻔했습니다. 파출부. 더럽다. 냄새난다. 돈 관리. 진명이.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귓가에서 울렸어요. 제가 믿었던 며느리. 착하다고 생각했던 그 아이. 효부라고 여겼던 그 사람이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뒤에서는 비웃고 앞에서는 웃는 얼굴. 완벽한 두 얼굴. 그리고 제 돈을, 제 집을 노리고 있었던 거죠. 저는 천천히 부엌을 나왔습니다. 발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하며 제 방으로 향했어요.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분노였습니다. 뜨거운 분노가 가슴속에서 타올랐죠. 하지만 동시에 차가운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제가 뭘 잘못한 거죠? 가족을 위해 일하고 돈 벌고 집안일 다 하고 손주 돌보고 며느리 편하게 해주려고 애쓰고 그게 잘못이었나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주르륵 흘렀어요. 입을 막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슬픔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 속에서 뭔가 단단한 게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결심 같은 것, 각오 같은 것. 이제 더 이상 모른 척 할 수 없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 나를 지켜야 한다.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은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파랗게 개어 있었죠. 그 파란 하늘을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지키고 내 가치를 보여줄 때다. 더 이상 당하지 않을 거야. 그날 저녁 은희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저는 조용히 제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방문을 잠그고 서랍 깊숙이 숨겨둔 통장을 꺼냈어요. 전세금으로 들어온 돈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5억 원. 그리고 제가 평생 모은 적금 8천만 원. 총 5억 8천만 원. 그리고 남편이 쓰러지기 전에 그동안 수고했다며 아들 몰래 땅을 4명의로 사준 게 있었어요. 저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땅 문서를 꺼냈어요. 제 전 재산이었죠. 저는 통장과 땅문을 펼쳐서 확인하고 다시 서랍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먼저 은희가 모르는 계좌로 돈을 옮기자. 그 다음은 집을 정리해야겠어. 천천히 조심스럽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은희와 친정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더러워. 파출부라고 생각해. 조금만 참으면 돼. 그 말들이 계속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머리를 흔들며 생각했어요. 이제는 달라져야 할 때라고. 그리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는 마음속에 슬픔 대신 분노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저를 움직이게 만들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새벽 5시 부엌으로 가서 밥을 지었어요.
은희가 일어나 거실로 나왔을 때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은희야, 밥 됐어. 먹어. 네, 어머니. 감사해요. 은희도 웃으며 대답했죠.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 웃음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저도 웃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내 차례다. 더 이상 당하지 않을 거야. 그날부터 저는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똑같았지만 속으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은희가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면 저도 그럴 수 있었습니다. 웃으며 밥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면서도 제 머릿속은 계획으로 가득했어요. 어떻게 내 재산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당한 만큼 갚아줄 수 있을까? 저는 더 이상 나약한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싸울 준비가 된 여자였죠. 그리고 그 싸움은 곧 시작될 것입니다. 그간 아들 부부와 손주를 위해 헌신하며 모은 힘과 시간을 이제는 저 자신과 제 미래를 위해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복수가 아니었어요. 제 것을 지키는 거였죠. 빼앗긴 것을 되찾는 겁니다.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은희가 거실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점점 커졌죠.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빠, 진정하세요. 은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더군요. 저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무슨 일인지 대충 짐작이 갔어요. 어머니, 은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얼굴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죠. 저희 친정 식당이요. 사정이 어려워서 사채를 쓰셨는데 식당이 안 돼서 힘드신가 봐요. 사채업자들이 오늘도 와서 난동을 부렸대요. 안 갚으면 식당 건물이 넘어간대요. 그렇구나. 사돈 어른이 많이 놀랐겠구나. 저는 일부러 걱정하는 척 말했어요. 그래서 그게 자금이 좀 급한 상황이래요. 은희는 말을 이었습니다. 먼저 사채를 갚아야 하는데 이자가 너무 많이 붙어서 감당이 안 되신대요. 지금 당장 3억이 필요하다고. 저는 조용히 은희를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 혹시 돈 좀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드디어 나왔군요. 제가 기다리던 말이 급한 거라서요. 정말 한 달만요. 바로 갚을게요. 은희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그 간절함이 진짜인지 연기인지 저는 이제 알 수 있었어요. 얼마나 필요한데? 3억이요. 어머니 전세금 받은 거 있잖아요. 은희는 제 전세금을 노리고 있었어요. 이자도 드릴게요. 차용증도 쓸게요. 제대로 절차 밟아서 빌리는 거예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은희는 초조하게 제 대답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어. 빌려줄게. 정말요? 어머니. 은희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달려와서 제 손을 잡았죠. 감사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가족이니까. 그런데 차용증은 제대로 써야 해. 법적으로 문제없게. 당연하죠. 제가 바로 작성할게요. 은희는 기뻐하며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미소 지었어요. 그래, 차용증. 그게 필요해. 나중을 위해서. 다음 날 은희는 차용증을 들고 왔습니다. 깔끔하게 작성되어 있었어요. 채무자는 사돈 어른으로 되어 있었고 금액과 한 달이라는 상한기일이 적혀 있었어요. 저는 꼼꼼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추가했어요. 여기에 담보도 설정하자. 식당 건물로. 은희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담보요?
한 달만 빌리는 건데 가족끼리라도 제대로 하는 게 좋아. 그래야 서로 신뢰가 쌓이지. 그렇긴 하죠. 은희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급한 불을 꺼야 했으니까요. 차용증에 식당 건물 담보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은희 아버지의 도장과 서명도 받아왔어요. 저는 그 서류를 받아들고 은행으로 갔습니다. 3억을 이체했어요. 은희 아버지 계좌로 직접 들어갔죠. 은희는 고마워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한 달 뒤에 바로 갚을게요. 그래, 믿는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돈이 돌아올 리 없다는 걸. 한때 잘 나가던 사돈어른 식당은 직원이 반찬을 재활용한다는 사실을 언론에 알렸어요. 결국 은희 친정 식당이 뉴스에까지 나왔어요. 반찬 재사용 식당이라는 자막과 함께요. 그 일로 손님은 뚝 끊기고 식당은 순식간에 무너졌거든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은희가 모르게, 아들도 모르게. 먼저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작은 법률 사무소였죠. 친절한 젊은 변호사가 저를 맞았어요.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저는 차용증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이 돈을 못 받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담보가 설정되어 있네요. 식당 건물로. 좋습니다. 만약 상환 기한이 지나면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 건물을 경매로 넘길 수 있다는 뜻이죠. 경매요? 네. 법적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그런데 어르신, 혹시 이 식당 재정 상태를 아십니까? 모릅니다. 하지만 좋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환 기한 지나는 즉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맺었어요. 변호사 선임 계약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은희는 제가 순한 시어머니라고 생각하겠죠. 돈을 빌려준 걸 고마워하면서 한 달 뒤에 돈을 못 받아도 괜찮은 척 넘어갈 거라고 여기겠죠. 하지만 틀렸어요. 저는 제 돈을 반드시 받을 겁니다. 못 받으면 담보를 가져갈 거예요. 2주가 지났습니다. 은희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전화를 받을 때마다 목소리가 떨렸죠. 어느 날 저녁 은희가 식탁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식당 상황이 생각보다 안 좋대요. 그래. 거래처에서 외상값 받으려고 난리고 건물이 넘어갈까봐 세입자들도 월세를 안 내고 힘들대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하는 은희. 하지만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지. 천천히 회복하겠지. 근데 어머니가 빌려주신 돈이요. 은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한 달 뒤에 갚기로 했는데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실 수 있으세요? 역시나 예상했던 말이었죠.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은희는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차용증에 기한이 적혀 있잖아. 1개월. 알아요. 근데 상황이 가족이라고 해도 돈 문제는 명확히 해야 해. 안 그러면 나중에 서로 감정이 상하게 되어 있어. 은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가족 아닌가요? 왜 남처럼 말하세요? 가족이니까 더 정확하게 해야지. 그 돈은 내 노후 준비야. 그러니까 꼭 돌려줘야지. 노후 준비요? 은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올 거라고는 예상 못했나 봐요. 응, 나도 내 돈 필요해. 그러니까 약속 지켜줘. 어머니가 지금
은희가 말을 이으려다 멈췄습니다. 옆에 성훈이가 들어왔거든요. 무슨 얘기해? 성훈이가 물었습니다. 은희는 얼른 표정을 바꾸며 말했죠. 아니야, 별거 아니야. 그날 밤 저는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2주 남았어요. 상환 기한까지. 은희 친정식당은 갚을 능력이 없을 겁니다. 이미 기울어진 건물이니까요. 그러면 담보권을 실행하고 경매 절차를 밟은 후 건물은 제 손에 들어오겠죠. 10억짜리 땅도 있고 현금도 있고 이제 식당 건물까지. 은희는 몰랐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철저한 사람인지. 파출부 취급하고 냄새난다고 하고 더럽다고 비웃던 그 사람들. 이제 대가를 치를 시간입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상환 기한 당일 저는 은희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은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런 약속이 없었던 것처럼요. 저는 조용히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죠. 네, 어르신. 기한 지났죠? 이제 절차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날 은희에게 내용 증명이 도착했습니다. 채무 이행 촉구 통지서였지요. 은희는 그 서류를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거실에서 소리를 질렀죠. 어머니, 이게 뭐예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약속했잖아. 한 달 뒤에 갚기로. 근데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차용증에 다 적혀 있어. 기한 내 상환 안 하면 담보권 실행한다고. 저희 가족 아니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은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가족이라고 했지. 그런데 파출부 취급한 건 누구야? 냄새난다고 한 건 누구고? 그게 내가 더럽다며? 청소 일하는 게 부끄럽다며? 은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가 다 알고 있었다는 걸 그제야 깨달은 거죠. 어머니가 그걸 다 들었어. 내 친정 엄마랑 한 얘기. 파출부라고 한 말도, 돈 뺏을 계획도. 은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사과해봐야 소용없어. 내 돈은 내가 지킬 거야. 제발요, 어머니. 한 번만 봐주세요. 담보로 잡힌 건물, 경매로 넘어갈 거야. 변호사가 이미 절차 시작했어. 은희는 주저앉았습니다. 울먹이며 말했죠. 우리 식당이. 그럼 우리 아빠는. 그건 내 문제야. 우리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니까. 성훈이가 회사에서 돌아왔을 때 집안은 난장판이었습니다. 은희는 울고 있었고 저는 방에 있었죠. 도대체 무슨 일이야? 성훈이가 물었고 은희는 흐느끼며 설명했습니다. 저녁 무렵 성훈이가 제 방문을 두드렸어요. 엄마, 얘기 좀 해요.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성훈이의 얼굴은 복잡했어요. 엄마가 은희 친정에 돈 빌려준 거 알았어요. 그런데 경매까지 진행하시는 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약속 안 지킨 건 저쪽이야.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 내 마누라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니? 저는 성훈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쇼핑센터에서 은희가 한 말, 친정 식구들 왔을 때 은희 친정 부모님이 한 얘기, 방에서 몰래 들은 대화까지. 성훈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건 은희가 스트레스 받아서. 스트레스? 그래서 시어머니 모욕해도 돼? 엄마, 나는 평생 일했어. 너 키우려고, 가족 먹여 살리려고. 청소일이 부끄럽니? 그 돈으로 너 대학 보냈는데? 성훈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나도 내 인생 살 거야. 내 돈은 내가 지키고 모욕당하지 않을 거야. 그날 밤 집은 조용했습니다. 은희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성훈이도 말이 없었어요. 저는 제 방에서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경매 진행 서류, 차용증, 담보계약서, 모든 게 계획대로였어요. 며느리와 그 친정은 계획이 무너지며 당황했고 저는 내심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파출부 취급하던 그들이 이제는 저를 무서워하고 있었죠.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조용히 제 삶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확실히 알았어요. 이 집에서 이 가족과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는 것을. 월요일 아침 은희가 마켓에 간 사이 저는 방문을 잠그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있던 모든 서류를 꺼냈어요. 제 평생의 재산이 이 서류들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씩 펼쳐 확인했어요. 72살 청소부 할머니의 재산치고는 적지 않은 금액이었죠. 저는 메모지에 계획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모든 계좌 통합 및 보안 강화하기. 두 번째, 부동산 신탁 설정하기. 세 번째, 기부 계획 수립하기. 네 번째, 독립하기. 첫 번째로 은행을 찾았습니다. 은희가 모르는 시간에 조용히 나갔죠.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친절한 은행원이 물었습니다. 저는 모든 통장과 증서를 내밀었어요. 이 계좌들을 하나로 통합하고 싶어요. 그리고 보안을 최대한 강화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가족분들께 알리셨나요? 4명의 계좌예요. 알릴 필요 없죠. 은행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새로운 계좌를 만들고 모든 돈을 이체했어요. 비밀번호는 아무도 모르는 번호로 설정했습니다. 지문 인증도 추가했죠. 보안이 아주 철저하시네요. 조심해야죠. 요즘 사기가 많잖아요. 그렇게 대답했지만 제가 막으려는 건 사기꾼이 아니라 며느리였습니다. 다음은 법무사 사무소였어요. 토지와 상가 건물에 대한 신탁을 설정하러 갔죠. 신탁을 설정하시면 어르신이 생존해 계실 때는 수익을 받으시고 사후에는 지정하신 수익자에게 넘어갑니다. 법무사가 설명했습니다. 수익자는 누구로 하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아들, 아니죠. 손주 지우? 그것도 완전히는 아니었습니다. 사회복지재단으로 해주세요. 절반은요? 절반이요? 네. 나머지 절반은 손주 지우 명의로. 단 성인이 될 때까지 찾을 수 없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신탁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이제 아무도 제 재산에 손댈 수 없었어요. 은희도 성훈이도 심지어 제가 치매에 걸려도 안전했죠. 제 재산 절반은 제가 죽은 뒤 사회에 환원될 예정이었습니다. 고아원, 양로원, 장애인 복지관.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일 거예요. 파출부라고 무시했던 그들은 절대 이해 못하겠지만 저는 평생 남을 돕는 삶을 살아왔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가방에는 새로운 통장과 신탁 계약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웠어요. 일주일 뒤 은희 친정식당은 정식으로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은희는 매일 울었어요. 전화로 친정 부모님과 통화하며 저를 원망했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가족을 이렇게 배신하냐, 양심도 없냐.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양심이요? 나를 파출부 취급한 사람들이 양심을 말해요? 2주가 지났습니다. 식당 경매는 마무리됐고 낙찰자가 나왔어요. 제 채권 3억과 이자는 우선 변제받을 수 있었죠. 변호사가 연락했습니다. 어르신, 3억 1,500백만 원 입금됐습니다. 원금에 이자까지 합쳐서요. 감사합니다. 제 돈이 돌아왔어요. 빼앗기지 않고 지켜냈습니다. 은희 친정식당은 새 주인에게 넘어갔고 은희 부모님은 그 건물에서 쫓겨났죠. 은희는 충격에 빠져 방에만 있었어요. 얼굴도 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독립이었죠. 지금은 세입자가 살고 있어서 당장 제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일단 작은 원룸을 알아봤어요. 쇼핑센터 근처, 출퇴근하기 편한 곳으로요. 비어있는 깨끗하고 아담한 방이었습니다. 방 하나, 부엌, 화장실. 딱 혼자 살기 좋았죠. 할머니, 혼자 사실 거예요? 부동산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네, 편하게 살고 싶어서요. 좋으시네요. 요즘 어르신들 독립하시는 분들 많아요. 계약금을 냈습니다. 일주일 뒤에 들어가기로 했어요. 이사 가기 전날 저는 마지막으로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정성껏 준비했어요. 성훈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은희가 좋아하던 달걀말이, 지우가 좋아하는 김치전. 마지막이니까 제대로 하고 싶었어요. 자, 밥 먹자. 모두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맛있게 먹어.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밥을 떴죠. 식사가 끝나고 성훈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진짜 나가실 거예요? 응. 언제요? 내일. 그렇게 급하게요? 더 있을 이유가 없어. 은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옷가지 몇 벌, 사진 앨범, 책 몇 권. 평생을 살며 모은 물건들이지만 정작 필요한 건 별로 없더군요. 가장 소중한 건 서류였습니다. 통장, 계약서, 신탁증서. 그것만 있으면 됐어요. 짐을 다 싸고 나니 새벽이었습니다. 창밖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죠. 마지막 밤이었어요. 이 집에서의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지난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처음 이 집에 왔을 때의 기대감, 손주를 보며 느꼈던 행복, 은희와 나눴던 대화들. 하지만 그것들은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이사 가는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새벽 5시. 하지만 밥은 짓지 않았어요. 대신 간단히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6시쯤 되자 이삿짐 센터차가 도착했어요. 작은 트럭이었습니다. 짐이 적었으니까요. 기사님이 짐을 나르는 동안 성훈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잘 살아라. 엄마, 진심이세요? 응, 진심이야. 그럼 연락은요? 한동안 시간이 필요하겠지. 하지만 제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기대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죠. 은희는 끝까지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지우도 잠들어 있었고요. 그렇게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새로운 집, 제 원룸은 아담하고 깨끗했습니다. 짐을 풀고 정리하니 금방 끝났어요. 소파 하나, 침대 하나, 작은 식탁. 그게 전부였죠. 창문을 열었습니다. 햇살이 들어왔어요. 저는 그 햇살을 받으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자유였어요. 진짜 자유. 누구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모욕당하지 않아도 되고,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살. 그날 오후 저는 쇼핑센터로 출근했습니다. 여전히 청소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게 제 인생이니까요. 부끄럽지 않습니다. 제가 평생 해온 일이고 정직한 노동이니까요. 어머니, 이사 잘하셨어요? 동료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잘했어요. 좋으시겠네요. 혼자 사시면 편하시죠? 편해요. 정말 편해요. 걸레를 들고 복도를 닦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일이 부끄러운 게 아니었어요. 이 일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부끄러운 거였죠. 저는 제 노동으로 제 삶을 지켰습니다. 청소하는 할머니라고 무시했던 사람들은 몰랐겠죠.
이 할머니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그날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제 작은 원룸은 따뜻했습니다. 저녁을 간단히 해먹고 TV를 보며 차를 마셨어요. 아무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무시하지 않았죠. 그저 고요하고 평화로운 시간이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을 통해 배운 것은 분명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과 말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를 지키는 힘이 필요하죠. 제가 순하다고, 늙었다고, 무시해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제 재산은 제가 지켰고, 제 존엄도 되찾았어요. 이제 저는 남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체적으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어요. 72살 청소부 할머니.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